네, 그 미술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법적인 쟁점을 Q&A 형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술 저작물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주로 저작권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번 문제입니다. 화랑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영화 포스터나 캘린더에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구분해 줘야 되는데, 이 작품에 대한 소유권과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저작권,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별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어떤 그 미술 작품이 있으면은 이 작품 자체는 소유권의 대상이죠. 그럼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작품에 화체되어 있는 이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이것이 저작물입니다. 저작물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그림 자체를 저작물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화랑에서 사온 어떤 그림, 이 그림은 유체물이고 그것은 소유권의 대상입니다. 그것은 소유권의 대상이고, 그 그림이라는 유체물 안에 화체되어 있는, 표현되어 있는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 그것이 저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무체물이죠. 그 무체물을 어떤 유형물에 고정해 놓은 것이 유체물이고 소유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서점에서 이런 책을 하나 사왔어요. 그러면 이 책이라는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은 제가 갖게 되겠죠. 제가 사왔으니까. 그런데 이 책 안에는 저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저작물입니다. 그 저작물에 대해서 주어지는 권리가 저작권이고, 저작권은 그 저자에게 여전히 남아있죠. 내가 사온 것은 이 책이라는 유체물에 대한 권리,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가져온 것이고, 이 책 유체물 안에 들어있는, 화체되어 있는 이 저자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그것은 저작물이고,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저작권인데, 그 저작권은 저자에게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이 유체물에 대한 권리인 소유권과 무체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은 서로 구분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속할 수가 있습니다. 미술품의 경우에 이게 특별히 많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미술품은 원본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보통 이런 책이라든가 CD 이런 것들은 원본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건 전부 복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 복제물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미술품은 원본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원본은 뭐냐 하면은 어떤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이 최초로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우리가 보통 원본이라고 합니다. 다만 사진이라든가 판화 이런 경우에는 그 원본이 상당히 많이 있기도 해요. 여러 장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 원본이란 것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최초로 고정된 어떤 유형물, 그것을 원본이라고 하고, 그 원본으로부터 다시 복제된 것을 복제물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작품이 있으면은 그 작품에 대한 소유권과 그 다음에 저작권은 전혀 별개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화랑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영화 포스터나 캘린더에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 문제가 되죠. 일단 이 미술품의 저작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저작권 중에 가장 중요한 권리가 복제권이거든요. 복제권이라는 것은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술품을 사진으로 찍게 되면은 이 미술품이 사진이라는 어떤 유형물에 고정이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복제하는 겁니다. 그 복제는 저작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사진으로 미술품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 이 미술품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작권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유권자의 허락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의 내용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소유권의 내용에는 사용, 수익, 처분권이 있죠. 사용권이라는 건, 사용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작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진으로 촬영한다든가
뭐 그림으로 베껴 그린다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수익이란 것은 뭐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다거나 또는 촬영하도록 해주고 대가를 받는 것, 이런 것이 수익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처분, 팔거나 누구한테 증여하거나 이런 것이 다 처분행위죠. 이런 사용, 수익, 처분, 이 행위들이 소유권의 내용이 되죠. 그래서 소유권은 소유권자에게 속하고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속합니다. 네. 그런데 이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로 굉장히 혼동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저작권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복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이 7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7가지 행위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권리, 이것이 저작재산권이거든요. 저작재산권. 그런데 이런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7가지 지분권들, 즉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이런 행위들이 전부 일종의 이용행위거든요. 사용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의 권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용권하고 많이 중복이 되죠. 그래서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의 권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미술품을 사진으로 찍는다는 것은 사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복제하는 형태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제권, 즉 저작권의 내용이 되고 또 소유권의 내용도 되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미술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영화 포스터나 캘린더 만드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자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저작권자의 허락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다 끝났다, 고호라든가 고갱이라든가 이런 그 오래된 작가의 작품이어서 이미 그 작가의 사후 70년이 다 지나서 저작권은 소멸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살아있죠. 누군가에게 그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런 미술품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고호전이라든가 고갱전, 또 뭐 달리전, 샤갈전, 이런 그 작품 전시회를 많이 하죠. 그럴 때 설사 고호나 고갱처럼 이미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다 지났다 하더라도 그 전시회에 가서 그 작품을 내가 마음대로 사진 찍어서 이용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또는 어떤 재관이라든가 그들로부터 허락을 받아야만 사진으로 촬영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과 저작권은 완전히 별개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변호사들도 이런 부분을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무료로 이용하려고 하든 유료로 이익을 내든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다. 자, 이건 이제 왜 이런 말을 써놨냐 하면은 우리 흔히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면 허락받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영리적인 이용행위라 하더라도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면은 저작권 침해가 원칙적으로 됩니다. 또 출처 표시를 하면 괜찮다, 뭐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뭐 영화의 경우에는 3분 이내로 이용하는 것은 괜찮다. 음악에서 뭐 4소절 이하로 인용하는 것은 괜찮다. 이것들 전부 널리 퍼져 있는 오해인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영리적이든 또 출처 표시를 하든 영화에서 몇 초를 이용을 하든 음악에서 몇 소절을 이용을 하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상당히 다양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경우에도 뭐 출처 표시를 해야 되든가 또는 비영리적이어야 된다든가 하는 그 각각의 규정마다 요건이 주어져 있고요. 그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에 비로소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법은 형사범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에 보면은 그 벌칙 규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이제 뭐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이것은 개인적인 민사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도 질 수 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해주고 또 국가의 형벌권에 의해서 벌금은 벌금대로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은 복제권에서 시작해서 점점 그 종류가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저작권을 영어로 카피라이트라고 하죠. 카피, 복제한다는 겁니다. 저작권은 이렇게 복제권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복제권이 저작권이었습니다만은 점점 이제 저작권법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7가지 행위가 이 저작권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저작 인격권, 이건 아주 좀 특별한 건데요. 사람은 인격권을 가지고 있죠. 누구나 다 인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이외의 인격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작물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저작물, 즉 작품만이 인격권을 별도로 갖습니다. 사람이 아닌 존재로서 인격권을 갖는 것은 작품. 왜냐하면 그 작품에는 그 작가의 인격이 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의 개인적인 인격권과는 별도로 이 작품에 대한 별도의 인격권을 주는 것이 저작 인격권입니다. 그래서 저작 인격권에는 3가지 권리가 있어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공표권은 공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고, 성명표시권은 이 작품에 내 본명을 쓸지 아니면 가명을 쓸지 아니면 무명으로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성명표시권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성 유지권은 이 작품의 내용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제목을 함부로 변경당하지 않을 권리. 다시 말하면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나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 3가지 권리가 저작 인격권의 내용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작 재산권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복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7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자만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연하거나 공중송신하거나 전시하거나 배포하거나 대여하거나 또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저작권자만이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작 인격권 3가지와 저작 재산권 7가지가 있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저 사람이 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제기할 때 반드시 이 저작 인격권 또는 저작 재산권 중에서 어떤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저작 인격권 중에 무슨 권리 또는 저작 재산권 중에 무슨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각각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또 성명표시권, 이런 각각의 권리들은 전부 별개의 소송물입니다. 별개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대상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할 때 반드시 특정을 해줘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문제로 가보죠. 그럼 홍대가 보관하고 있는 이중섭 씨의 흰소, 실제 이제 우리 홍대가 이 이중섭 씨의 흰소라는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요. 이 흰소를 빌려서 전시하고 있는 화랑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이를 복사 증정용 액자로 만들어서 무료로 발송했다면, 자, 이것은 허락이 될까요? 만약 홍대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소유권 침해가 되겠죠. 홍대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이중섭 씨는 사망을 했으니까 이중섭 씨가 이 흰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저작 재산권은 전부 유족들에게
상속이 됐겠죠. 저작권 중에 저작 재산권은 상속도 되고 양도도 됩니다. 그러나 저자 인격권은 이거는 양도가 안 되고 상속도 안 돼요. 그냥 저작자에게 전속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중섭 씨가 사망을 하면은 저자 인격권 자체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7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 저작 재산권은 유족들에게 상속이 되죠. 그럼 이 흰소를 허락 없이 복사해서 증정용 액자로 만들어서 무료로 발송을 한다고 하면은 비록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한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발송을 했다 하더라도 홍대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유족들의 저작 재산권, 그 중에서도 무슨 권리를 침해했습니까? 복사했으니까 복제권을 침해했죠. 그 다음에 발송했으니까 배포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3가지 권리를 침해했죠. 그래서 이런 신소라는 그림을 이 화랑에서 복사해서 증정용 액자로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배포하려고 할 때는 누구의 허락을 얻어야 되나요? 홍대의 허락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족들의 허락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장이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은 30년까지만 보호를 했는데 그 후에 50년 그리고 얼마 전에 2011년도에 70년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었죠. 그 다음에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작 인격권은 양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양도는 할 수 없지만은 저작 인격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작 인격권은 사망 후에 종료되지만 명예훼손 등의 침해가 발생하면 유족은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소멸했다고 해서 그럼 그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느냐? 그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화가가 그린 유명한 누드 그림을 그 화가가 사망한 후에 포르노 극장의 간판으로 사용을 했다. 아니면 홍보용 카드 같은데 인쇄해서 사용을 했다 하는 것은 만약 그 작가가 살아있었다면 큰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은 생전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후적인 명예훼손 침해가 될 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